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돈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짚어드리는 월부 주간 머니 이슈 5월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얘기 나눠볼 소식은 뭐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주택시장 변곡점이 온다입니다. 일단 두 가지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물이 줄어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청 시간 기준으로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자분들 중에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파신 분들이 있고, 또 팔지 않거나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게 나뉠 거고요. 파신 분들은 이제 실수요자분들한테 다 매도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못 파신 분들은 이 물건들을 이제 팔지 않을 것이다, 내놓지 않을 것이다, 매물을 회수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매물이 감소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팩트를 좀 정리를 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매물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매물의 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가. 왜냐면 그걸 봐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물이 잠길 거야, 매물이 줄어들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가. 왜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팔 사람들은 팔았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매물수는 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물수가 6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나와 있는 매매 매물수가 7만 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7만 건이 깨진 거예요. 왜냐, 이 깨졌다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제일 높았을 때가 3월 21일 날 8만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만 건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 만 건은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매물을 회수했다, 그게 맞겠죠. 그 3월 20일로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활하는 내일 5월 9일 시점까지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질수록 어떤 건 거래되고 어떤 거는 회수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회수를 한 건지 거래가 된 건지를 봐야겠죠. 근데 거래량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래가 있고 나서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신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거래 전에 약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저 이거 집 사도 됩니까? 저 집 사겠습니다, 이거를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네, 사십시오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전에 뭘로 볼 수 있냐면 허가 신청건, 이걸로 볼 수 있겠죠. 이상한 건이 아닌 이상 다 허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거래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게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5월 4일 날 이 하루에만 서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919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하루에. 근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4월 달에 하루 평균 460건이었어요. 근데 5월 4일 하루에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900건이 넘게 접수가 된 겁니다. 2배가 는 거네요. 2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바지 거래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5월 4일 이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으니까 어제 5월 6일, 오늘 5월 7일, 내일 5월 8일까지 굉장히 많은 건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놨고 그 내놓은 집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거둘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물건 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8만 건 넘었다가 줄어들고 있죠. 그게 다 거래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일부는 아예 안 팔래요 하고 거둬들인 것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 닫기 전에 내가 막 산 거야, 떨이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마트 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매물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어 보인다. 매물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그럼 매물이 줄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럼 이거를 임대차 시장이랑 그 다음에 매매 시장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지금은 이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왜 영향을 많이 주냐면 전월세가 너무 없어서 집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매매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월세가 난리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매로 전환되고 있고, 그 매매 전환이 활발한 곳이 서울의 외곽, 경기도 지역,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대출이 살아있는 15억 언더 서울 기준으로 중저가 지역, 거기서 굉장히 많이 매매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그럼 매매 거래가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매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월세는 계속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주택자가 던지는 매물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불안도가 높아질 거예요, 아마. 시장의 불안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매매 물건이 많을 때와 매매 물건이 적을 때는 그 거래건 한 건 한 건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임팩트가 달라요. 당연히 두 분 생각하기에 어때요? 매매 물건이 3개 있을 때랑 매매 물건이 20건 있을 때 한 단지에 거래 한 건이 이 수요자들이나 매도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때가 더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3건일 때요. 3건일 때.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실장을 하시는 분이 5월 4일 날 청와대에서 정책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거기서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번 주에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자님들한테 김영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같이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읽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워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와전되지 않게 이렇게 돼 있네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일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일각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책을 내시는 분들도 매물이 어느 정도 잠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부에서 얘기했던 집값의 안정과 정책실장님이 정의했던 집값의 안정의 그 기대치가 좀 달랐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어요? 집값의 안정이라는 걸. 집값이 하락하는 걸로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워딩이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기대치가 좀 달랐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을 본인들도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패닉 바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답니다. 매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시장이 불안해지면 쏠렸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확 쏠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패닉 바잉에 의한 폭등인데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워딩의 그 속뜻을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정된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5월 9일 이후부터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고 시장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여러분들이 전월세를 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내 집 마련 매매를 고려하고 계시든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행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걸 보니까 혹시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이 정책하고 똑같은 정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오래됐죠? 이 각각의 정부마다 정책을 핀 히스토리가 제 몸에 각인돼 있어요. 제가 투자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근데 201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8년 전에. 기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언제까지 안 팔면 중과됩니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 2018년 4월 1일이에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기억하죠. 그리고 2017년도에 처음에 언급을 하고 그 유예 기간을 4월 1일까지로 줬던 거예요. 그럼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매물이 줄었죠.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4월 1일에 매물이 줄고 2018년 여름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저는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 게 일이었거든요. 집을 보러 갔는데 실수요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물이 적다 보니까 집을 보러 딱 들어갔을 때 사람이 많아요. 여러 팀이 같이 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부터 같이 타요? 엘리베이터부터 같이 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급격한 자산시장의 변화가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저도. 근데 지금 점점 상황이 제가 봤던 그 기시감, 제가 봤던 그때 그 모습들이 겹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매매를 하려고 하시든 아니면 전월세를 거주하려고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명의 성인이자 경제주체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걸 뭐 제가 뭐 집을 안 사면 안 되고 뭐 집을 사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이 코너에서는, 이 콘텐츠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집이라는 건 필수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고 결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내용을 전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그렇게 매물이 많이 줄면서 그 뒤로 시장 불안도가 높아졌고 그게 실제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줬고 그 이후로도 그게 계속되면서 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면서 또 되게 뼈아픈 또 폭락장이 오고 가격이 과하게 오른 나머지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마냥 뭐 오르겠지 마냥 떨어지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당장 뭐 올해 안에 전세 만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황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집 자체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전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전셋집이 없어요. 월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보증금은 낮고 월세는 엄청 비싼 월세들 몇 개만 있어요. 아, 안 되겠다.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매매도 물건이 별로 없을 확률이 예전과 같다면 그런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부동산 시장이 바뀔 만한 그런 변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집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집이 모자라다고요. 가구가 12가구가 있어요. 집이 10개예요. 그러면 그 집이 매매냐 전월세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은 전세이고 월세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매매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12가구가 매매를 선택하든 전월세를 선택하든 두 가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에요. 1990년대에 집값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왜 안정이 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구축 아파트라고 하면 몇 년대예요? 91년도. 그래, 91년, 92년, 그 다음에 뭐 좀 뒤에 지은 건 97년, 98년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축 아파트는 90년대에 지은 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90년대에 집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박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어. 10년 동안 안 올랐어. 10년 동안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경제 성장하는데도 집값이 안 오를 정도로 집을 때려 박은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아파트들이 낡은 아파트가 많잖아, 비중이. 그때 이후로는 또 반대로 아파트 공급이 그때처럼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신축 아파트가 많아요, 구축 아파트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들 집 다니다 보면 다 구축 아파트예요, 서울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이에요. 맨날 약속하는데 맨날 안 되니까. 이 부지에다 아파트 짓겠습니다 했던 것도 안 들어갔어,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철시장님이 얘기하신 거 워딩에도 그게 있잖아요.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패닉바잉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패닉바잉이 일어나요?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매물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유예, 자꾸 기간 만기를 두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날짜가 딱 되는 순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소신껏 얘기하자면.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차라리 매물을 5월 9일까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줄게. 대신 몇 년 안에는 팔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 몇 년 지나면 똑같잖아요. 아니죠. 몇 년이라는 게 뭐가 확보돼요? 주택수가 확보되잖아. 그럼 몇 년 뒤에 어떻게 하면 돼? 집을 지으면 되잖아. 올해, 내일, 모레 글피까지, 오늘 5월 7일인데 내일, 모레까지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쉽다는 거야. 시장이 어떠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단숨에 꿈에 7,000피, 1만 피도 가능할까? 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얘기는 너무 진짜 솔직히 저도 힘들었어요. 예? 근데 주식 7천. 자, 지금 현재 요즘 저희 루틴 매일 아침마다 자, 코스피 지금 5월 7일 오후 2시 39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7,400이고요. 1년 전에 2,600 정도 됐고요. 10년 전에 2,000 정도 됐어요. 1년 전까지 9년 동안 진짜 박스권이야. 근데 갑자기 1년 사이에 2,600 하던 게 지금 7,400이 됐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국장에서 그 수모와 그 모진 풍파를 견뎌온 모든 개미들이여 일어나라. 어쨌든 다행입니다.
올랐네요.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찍는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죠? 근데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주식의 차이는 최근 1년간 상승이죠. 이거 되게 통찰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봐봐요. 자,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3배가 올랐다고 쳐요. 똑같이 10년 동안 3배. 근데 하나는 10년 동안 꾸준히 3배가 올라가고 하나는 9년 동안 안 오르다가 마지막 1년 동안 3배가 올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투자 여정에서 조금 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 게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국장을 제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1년 동안은 국장이 정말 그동안 받았던 그 소외감과 서름을 정말 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저희끼리 그냥 주주로서 그냥 행복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올바른 투자관을 갖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거의 약간 이거에 꽂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지금 이게 왜 7천까지 이렇게 넘어왔느냐 이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봐도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왜 7천이 넘은 것 같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서만 7천을 막 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요즘에 뭐 들어본 거 있어요? 하나뭐 에어로스페이스? 그거 방산이죠. 방산 맞아요. 그리고 해운도 좀 핫했던 것 같아요. 맞아, 해운, 조선.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오는 길에는 전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전력 인프라. 맞아. 또 은행이나 증권주. 왜 은행 증권주겠어?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증권사에 유입되는 자금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거래 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 실적이 좋아지죠. 증권사 품고 있는 지주들 실적도 좋아지고 거기 밸류업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지금 말한 업종들 있죠. 예를 들어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은행주 이런 게 최근 1년 동안 개별 주식 기준으로 작게 오르면 3배, 많이 오르면 10배씩 오른 것도 있어요. 특히 전력 같은 거, 효성이나 일렉트릭, 옛날 LS전선 이런 회사들 그런 데가 많이 올랐다는 거지. 근데 이 흐름이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 일단 배경만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우리 얘기해봐요. 이 스타팅 포인트가 뭐였어요? 반도체요.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가 왜 오른 거예요? 그렇지. AI가 많이 올랐죠. AI가 엄청 여기 돈이 몰리는데 미래의 먹거리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핵심 부품이 반도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이걸 보다 보니까 잠깐만,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하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 근데 이거를 실제로 물리적 공간에다가 보관해야 돼요.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서버 혹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뭐야? 데이터 센터 어디 있는 거야? 데이터 센터는 어디 외진 데다가 땅값 싼데 막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 안에 거기 다 전기로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그게 전력을 어마어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질문해서 얘가 나랑 한번 대화하는 거랑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검색어 한번 넣는 거랑 7배에서 10배씩 차이가 나는데 필요 전기가. 당연히 그렇겠죠. 처리하는 데이터 어때요?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효율이 중요하죠. 근데 이거 봤더니 고정비가 전기세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효율화해야 돼. 전기를 덜 먹으면서 에너지를 덜 쓰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이 회사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수준의 또 데이터 처리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압도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도 전기세가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거 전기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봤더니 전력을 생산하고 이런 전력 효율을 갖추게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전기를 덜 쓰면서 에너지 효율을 해주는 회사들, 그게 전력 인프라 업종인 거예요.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이 1년 전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게 10배씩 올랐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고도 그런 애들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글로 또 돈이 퍼졌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미국이 자기네 조선업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해운사들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합시다. 방산. 얼마 전에 이란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막 미사일이 천궁 이런 거가 쫙 해갖고 막 우리나라 탑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이 엄청 세.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국산화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또 좀 잘해?
그런 거를. 과학기술 제조 이런 거 좀 잘해요. 그러니까 완전 세계 탑인 거예요, 무기가.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어때요? 미국이 유럽이랑 사이가 안 좋지. 근데 미국이 맨날 뭘로 협박해요? 트럼프가. 유럽인지 이런 거, 아, 러시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랜 우방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오더니 그동안 아주 꿀 빨았어. 우리 뺀다? 그러니까 또 유럽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 왜 그래요 하다가 막 너무 막 자존심을 막 꺾어 놓으니까 어때 유럽이 막 발끈해가지고 아 됐어 씨 야야 우리가 시켜 근데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무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무기 잘 만드는데 어디야? 한국? 근데 한국 무기가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사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단발 실적일 수도 있고 평화의 시대니까. 근데 요즘에 점점 긴장감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방산 쪽 우리나라 기업도 경쟁력 있다. 이런 데로 돈이 돌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런 데서도 꽤 좋은 성과들이 났어요. 아까 말했듯이 많이 올라간 거 10배씩 올라갔다니까요. 1년 동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코스피 7천을 동반 견인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계속 막 2배, 5배 이제 주식 투자 안 하면 다 바보라는 얘기가 다 하더라고.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왜냐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회사들 경쟁력 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왜 그게 혼란스럽냐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맞든 틀리든 접근하는 접근법이 없어서 그래요. 접근하는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이 대상에 대해서. 그죠? 그럼 이 접근하는 프레임을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되게 기본이거든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네. EPS가 주당 이익이에요. 이익 나누기 주식수. 그죠? 그 회사가 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100억 주를 갖고 있으면 주당 순이익은 1이에요. 1원. 이해되죠? 주식수에는 반비례하고 이익에는 비례하겠죠. 그죠? 반대로 이익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PER은 뭐냐면 이익 주가 비율이에요.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억을 내는데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가격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은 PER이 얼마예요? 10이죠, 10.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회사에서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회사를 내가 1000억 주고 사면 투자 원금을 얼마 동안 걸려야 회수할 수 있는가? 이익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럼 공식이 있잖아. 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요. EPS 곱하기 분모의 이익이고 여기엔 시가총액이에요. 그럼 이거 이익이 어떻게 돼요? 곱하면 없어지니까 주식수 나누기 시가총액이 되죠? 그러니까 주가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주가라는 걸 볼 때 이 프레임을 갖고 봐보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EPS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때는 PER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지금 EPS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PER이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당 이익이에요. 주당 이익. 여기는 PER은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PER이 막 올라. 네. 이익은 안 느는데 이익은 안 늘고 있는데 혹은 주는데 시가총액이 느는 거야. 네. 그럼 이게 실적 기반의 성장이에요? 아니면 기대감의 성장이에요? 기대감의 성장이잖아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늘어.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자사주 매입 같은 거에 소각하거나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거지.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이익이 만약에 늘어. 그럼 EPS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 실적 기반의 성장인지 아니면 단순 기대감 기반의 성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올제님은 실적 기반의 성장이 일어나는 데다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데다가 투자하고 싶어요? 실적은 안 보여도. 실적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 7000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고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보는 거예요. 너나이님 뭐 주식 알아요? 알지. 왜 몰라요? 이게 부동산하고 똑같거든요. 부동산을 빗대 설명해 볼게요. 매매가는 전세가 곱하기 매매가 나누기 전세가예요. 그럼 전세가끼리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매매가 되죠. 전세가가 EPS예요. 주식으로 치면. 본질 가치. 전세가 사용 가치예요. 그 집을 내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딱 그 돈. 이익처럼, 이익 개념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굳이 표현하면 매매가율이 돼요. 매매가를 전세가로 나누는 거예요. 매매가를 전세가로 나누는 게 크면 클수록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쓰는 데는 전세가만큼이면 되는데 이 집을 가지려면 얼마만큼 돈이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버블이 크면 클수록 이게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성장이 이 7천을 뚫고 넘어간 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불안불안해 보이는 이 성장이 실적 베이스인지 기대감 베이스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실적 베이스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잠재력이 동시에 아까 말한 그런 분야, 각각의 분야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야. 거의 막 그냥 인생의 대운처럼 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가 반도체, 둘째가 조선, 셋째가 방산, 뭐 넷째가 전력 인프라야.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내 쌍둥이라고 쳐. 그냥 내놨어, 애들. 야, 너 대학 좀 가야지. 너 공부 좀 해야지. 야, 너 이거, 아빠 힘들게 이거 일해가지고 지금 너네 학원 보내는데, 아버지야, 다 될 때, 되면 하겠죠. 도체야, 반도체야, 일로 와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냐. 동생들 안 하잖아. 근데 갑자기 애들이 고3 때 한 명이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4명이 지금 서울대 갈 판인 거야, 지금. 얘네가 다 이 각각의 업종들이 EPS 성장이 다 있어요. 수주잔고도 있어. 그리고 이게 그냥 딱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몇 년짜리 있잖아. 다 중공업, 제조업 이런 거잖아요. 그 몇 년짜리 계약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SK하이닉스도 난리 난 게 장기 계약 한다고 막 줄 서 있다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부 가면서 주가가 엄청 급등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버블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네는 그럼 버블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겠네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좋은 기업이랑 좋은 가격, 주식은 다르고 좋은 아파트랑 좋은 가격은 다른 거예요. 강남 아파트라고 안 떨어지냐? 강남 아파트 지금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뭐 아무리 버블이 아니고 실적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서 좀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한 번에 돈을 넣지 않으면 되는 거죠. 조금씩. 최근에 워런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워렌 버핏 무조건 다 맞냐,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흘러서 역시 형님, 할아버지, 역시 고트, 구루, 역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말을. 근데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 비싸다. 그래서 내 기준에 들어오는 게 없다. 살 게 없다. 그래서 나는 현금을 갖고 있다. 그 할아버지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현금이 계속 나오는 회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현금이 어떻게 돼요? 막 나와. 현금이 나와. 계속. 코카콜라, 애플, 현금이 나오는 회사, 구글 이런 데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 양반은 투자를 안 하면 현금이 쌓이는 구조야, 일단. 근데 투자를 하려고 봤는데 워렌 버핏은 비싸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도 안 사요. 후임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기업들 리스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왜냐면 좋은 기업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린 리스트업을 해놨어. 근데 비싸. 그래서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금을 들고 기다려 볼게. 심플하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고 쳐요. 우리 두 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지금 기다린다는데 나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워렌 버핏의 차이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야. 자산 보유 유무예요. 워렌 버핏이 현금을 들고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워렌 버핏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할아버지 노망 났다 이러면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투자 안 하고 오를 것 같으면 투자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해요. 버핏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핏 못해요. 그러니까 버핏을 예언가가 아니고 투자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석하려면. 근데 투자자는 어떠냐면, 봐봐요. 오르면 좋은 사람, 혹은 내려야 좋은 사람, 혹은 오르든 내리든 나름 괜찮은 사람. 셋 중에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오르든 내리든 나름 괜찮은 사람. 그게 베스트인 거예요, 투자는. 맞아요? 버핏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주식자산 유무라고 했죠. 버핏은 이미 주식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현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가 기다리던 위기나 이게 안 와, 가격이 싸지는 기회가 오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올라가거나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워렌 버핏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사람들 투자 진짜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는 든다는 거지. 사람들은 버핏이 현금 들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현금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노망 났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 양반은 지금은 비싸서 안 사고 기다려도 될 만큼의 주식 자산을 이미
축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아유 아쉽지만 뭐 기존 게 어떻게 해주니까 벌어주니까 그 포지션을 해지해줘. 그 포지션에서 현금 보유 포지션에서의 실패를 해지하는 자산을 이미 갖고 있어. 반대로 떨어지면 현금.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로 움직여도 상관없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따라해야 될 거는 뭐예요? 아 오늘 방송 너무 많이 푸는데 내가. 여러분 따라해야 될 게 뭐예요? 그분하고 똑같은 포지션을 하는 거죠. 그분하고 똑같은 포지션이 뭐예요? 자산을 일부 갖고 일부 현금 갖고. 근데 사람들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코스피 인버스가 제일 많이 팔렸어 지금. 그 댓글에 부동산 얘기나 하지 저런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의견을 투자자로서. 그거가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으면 이 방송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대신 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 무슨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돈을 넣어서 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치 빠른 분들은 제 방송에서 몇 개 캐치하실 수 있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해서 다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떨어지겠지 하고 발을 빼거나 혹은 반대로 인버스 베팅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별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외되지도 않으면서 혹여나 시장이 하락이 오거나 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베팅해 볼 수 있는 구조를 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재테크라는 거는. 한 발씩 걸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그 버핏 할아버지 그걸 따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버핏 할아버지를 예언가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네 틀리네 갖고 막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이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사람인가요? 저 할아버지 틀렸다 맞았다 이 평가를 받을 사람이에요? 보여준 게 얼만데 70년을 투자했어요.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해석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해들을 하셔서. 그 포지션을 잘 따라 하려고 하셔야 되고, 우리 이호님이랑 올제님 두 분 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런 거를 알고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해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주식에 집어 삼켜지는 거예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에 넘어갑시다. 비트코인 82,000달러 돌파. 전쟁 완화 기대감 영향이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6만 달러까지 빠졌죠. 지금 비트코인 8만 달러를 넘었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막 주식에 사람들이 막 꽂혀 있는데 이 와중에 야금야금 30%가 올랐습니다. 3달 동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만큼 오른 거예요. 네,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올랐죠. 3달로 치면은. 근데 이것도 뭐지? 하는 동안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트코인 개념 정리 같은 거 해드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이것도 코스피처럼 왜 올랐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차트 볼 때 그 주간 단위로 보면은 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미국이랑 이란이랑 협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꽤 좋아요. 협상이 급물살 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 길어지면 유가,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제일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주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유가 레벨이 떨어지고, 유가 레벨이 떨어져서 인플레가 완화되면 도널드 트럼프나 미국 지금 현재 행정부가 원하는 금리 인하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왜? 연준 의장이 바뀌었잖아. 트럼프가 지정한 사람으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비트코인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일어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반영이 돼요.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들이. 왜? 미국 주식은 주말에 안 열죠. 휴일에 안 열죠. 그러니까 휴일에 뭔 일 터지면 그 반영이 안 되잖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뒤에 주가나 이런 거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먼저 알 수 있는. 근데 이런 협상,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연준에서 올해까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분위기, 화해 무드가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관이 ETF 순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1억을 뚫고 넘어갈 때 있죠. 그때 가장 큰 재료가 ETF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이게 드디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어땠냐면 ETF를 샀죠. ETF에 돈이 들어왔어요, 기관 자금이. 그러니까 그때 1억 넘고 뚫고 넘어갔던 거야, 확. 근데 그 기관 ETF 유입이 순유출이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뭔 수로 당연해 그거를. 근데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스트래티지라고, 정말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딴 거 없고 비트코인만 사모으는 회사가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이번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그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80만 개면 얼마죠? 80만 개면 80만 개면 한 개당 지금 그냥 1억으로 치잖아요. 80조 어치를 갖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많이 받친 거죠. 그리고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이거 아시면 좋은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래리티 액트라는 게 있어요. 클래리티가 뭐예요? 뜻이. 그렇지. 좀 약간 명료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그동안 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도대체 증권이야? 커머셜이야? 상품이야? 이게 뭐 주식이야? 금이야? 이런 거가 정리가 안 돼 있었어. 근데 계속 증권 취급을 당했어요. 초반에. 근데 증권이 빡세겠어요? 안 빡세겠어요? 규제가. 빡세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명료하게 정리하자 하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그 법안이 계속 계류가 돼 있었어요. 합의가 안 돼서. 왜 합의가 안 되냐면 이제 비트코인 업계, 크립토 업계에서는 어떤 걸 원했냐면 스테이블 코인 들어봤어요? 네 번째가 숏 스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숏 스퀴즈가 뭐냐면 숏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숏을 친다는 건 뭐예요? 하락의 베팅, 상승의 베팅. 하락의 베팅.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가격에서 딱 사가지고 숏을 딱 쳐놨어. 그러면 이 가격에 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청산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얘한테 돈 빌려준 애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팔아버린다는 거지. 그럼 팔아버리니까 이 거래가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되죠. 이 거래가 찍히는 거야, 상승가가. 이해돼요? 이게 숏 스퀴즈라고 해요. 숏 짜내는 거라고. 근데 이 숏 스퀴즈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 거래가 퉁퉁퉁퉁 찍힌 거야, 그냥.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냥 이런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적을 때 일어나요. 지금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왜? 개인들은 여전히 이거 영상 나가면 아마 달릴걸요?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디지털 쓰레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인들은 어때?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회의적이죠? 근데 기관이 들어오고 회의적이니까 숏을 치는 거야. 근데 그게 올라가니까 거래를 그냥 찍어버리는 거야. 그냥 팔아버려. 그냥 그 가격이 시장가에.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왔죠. 그럼 이게 계속 될 거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6만 달러까지 빠졌다가 8만 2천 불까지 올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 아니라고 할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식 투자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제님이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6만 불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쳐요. 지금 8만 2천 불 됐어요. 자, 그러면 올제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이제? 팔아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정말 여지 없구나. 근데 그거를 팔려야 되나라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죠? 그죠? 그럼 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럴 때 판단을 못 할까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기준이 없어. 그렇죠. 기준이 없지. 그냥 걔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을 공부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1화 때 한 거는 정말 저희 주간 머니 이슈에서 제가 초반에 비트코인 얘기했던 건 정말 비트코인이 100이면 한 1도 안 돼요. 내용이. 진짜 심오한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은. 철학적 자산. 그 탄생 배경과 그 설계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도 비트코인을 전문가분들처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투자라는 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삼성전자 투자해야 된다고 반도체 무슨 선공정, 중공정, 후공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 뭔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책도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런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채널에서도 한번 모셔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저희 채널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어딘가에는 항상 기회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가 진짜 위험한 거니까, 그때 한 걸음 물러나서 포모 내려놓고 이번 기회, 이 다음 기회를 내가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한 지 6년이 됐어요. 6년 동안 매번 바뀌어요, 질문이. 근데 똑같아요, 내용은.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2022년에 부동산 서울 아파트 늦지 않았나요? 2022년 말에 미국 주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 전부 다 배당으로 돌리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수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간 머니 이슈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해설해 드리는 것과 동시에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데 도움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는 콘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